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2019년도에 치러진 이제 550제 헌법 시험의 기출 분석 그리고 이제 기초 법 개념 정리 두 가지를 통해서 향후 시험에 대비하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강좌입니다. 네, 기본 강의 입문 특강이고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뭐 정리를 굳이 막 하신다거나 하실 필요 없고 쭉 그냥 연상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료가 두 부 나갔습니다. 예, 총평 및 해설을 담은 자료하고 기초법 개념 정리 자료 나갔는데 기초법 개념 정리 자료는 뭐 강의 기본 강의를 수강할 때나 이렇게 초입까지는 이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헌법 기본소에 대강의 내용들이 다 개념들이 서술되고 있지만 기본 교재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생략되는 예를 세밀한 판단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차분하게 담은 이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헌법 조문과의 이제 결부, 헌법 조문에 명시되고 있는 기초 개념들 이런 것들을 주로 담았기 때문에 조문 사항을 개관하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시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자료인 총평 해설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파트를 펼쳐보죠. 4페이지. 네, 550제 입법고시 헌법시험 총평 및 헌법 공부 방법입니다. 자, 로마자 1번 내용 보시면 운영개요 뭐 간단하게 세 줄 뒤에 보시면 인사혁신처나 입법고시 국회 사무처 공고에 따르면 7급 시험과 유사하게 출제하겠다라고 이제 공고되고 있죠. 공이. 근데 실제로는 두 번째 단락 가보시면 마지막 그 볼드에 보세요. 볼드에 보시면 550제 시험은 소극적인 검증 장치로 그 다음에 입법고시는 상대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검증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제 난도나 이제 문제 수준 이런 것들에 이제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550제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듯 출제되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로마자 2번 내려가시면 550제 입법고시 헌법시험 이제 총평을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550제와 입법고시의 상대 비교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1번 뭐 일반적 출제 의향은 두 줄 정도 위에 두 줄을 보시면 첫째 출제 항목을 구분해 보자면 뭐 출제 자원들이죠. 우리 헌법학을 구성하는 헌법 조문, 헌법 부속 법률, 헌법 판례 또 뭐 이론 이런 것들이 존재할 테고요. 그다음 둘째 줄 보시면 이제 출제 영역으로는 헌법학의 이제 구성 체계죠. 총 세 가지죠. 헌법 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헌법의 일반 이론을 담고 있는 헌법 총론 분야 파트, 논의 파트죠. 기본선 이제 논의 파트 카테고리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 인권 사항들을 이제 논의하고 다루는 기본권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인권 실현을 위해서 갖춰야 될 국가 조직 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제 통치 조직 파트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파트를 이제 대조해 볼 때, 세 가지 파트와 이제 그 출제 항목들을 대조해 볼 때 볼드를 보시면요. 일단 우리 헌법 이슈 시험은 조문과 판례가 위주입니다. 조문. 근데 이때 조문은 헌법 조문과 헌법 부속 법률이 다 들어간 개념이죠. 총체적으로 보면은 조문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 다음에 넷째 줄에 보시면 그 세 가지 이제 즉 그냥 논의 체계에서는 통치 구조가 출제 범주가 가장 이제 그 수준이 범위가 넓어요. 통치 구조 쪽에 보시면 이제 조문 같은 것들이 주요하다 보니까 조문이 주요하게 출제되는 시험에서는 그 출제 이제 양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이제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치 구조 쪽에서는 그 정리 부담이 큽니다. 헌법은. 그래서 뭐 조직 사항들을 암기하고 뭐 기관을 외우고 정수를 외우고 뭐 이런 것들 그 기관의 기능을 외우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래 가서 보도록 하죠. 자, 1번 550 헌법 시험에 이제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십시오. 최근 경향을 보기 전에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 지금까지 경과를 보셔야 돼요. 두 줄부터 이제 쭉 볼드가 나오는데 17년도 최초 1회 시험에서는 헌법 조문이 압도적인 비율로 출제됐죠. 55%.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하다. 이 변별력 면에서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우려가 이제 양산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8년 시험에서는 내줄 보시면은 헌법 부속 법률이 33% 비율 아주 높아요. 다른 시험들에 이제 비교하면 아주 높은 비율로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지엽적인 어떤 법률까지도 다 보라는 거냐, 뭐냐 하면서 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2019년도 시험에서는 마지막 줄 보시면 헌법 부속 법률이 더 높아졌죠. 41%. 이거는 죽으라는 거냐 이런 소리인데 따지고 보면 나중에 이제 해설을 이제 같이 보시다 보면은 다 풀 수 있는 물론 이제 아주 지엽적이고 지엽 말단적인 이런 질문들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정답을 푸는 데 있을 때 크게 기여하지 않는 양념에 불과한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실제 체감 난도하고는 또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특징이 헌법 판례가 이제 출제가 증가되는 추세를 눈에 띄게 현격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33%.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보여주냐면은
그 다음 단락 가보세요. 5공제 시험은 어쩔 수 없이 고유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헌법 이제 5급 공채 헌법 시험의 고유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물론 그 국회 공무원을 뽑는 입법고시도 있고 법원 공무원을 뽑는 법원직의 이제 그 뭐 법원행시나 법원직 국어시험에도 헌법이 다 들어가죠. 하지만 다 개별 영역의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직자를 뽑는다라는 의미에서 시험의 수준이나 유형이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해당 영역에 적합한 공직자를 이제 검증한다 이런 의미들은 영역별로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유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줄에 보면은 이제 그 뭐 제도의 도입 취지나 또 제도의 이제 헌법시험의 운영의 이제 연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볼드 세 줄 한번 보세요. 일단 이수제로 도입돼 있죠. 이수제라는 자체가 소극적입니다. 60점 패스제라는 자체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현황들이 그렇게 이제 모순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 세 줄 보시면 예전에 행정고시에 헌법시험이 있다가 없어졌죠. 없어지고 이제 10년 만에 부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그 직역들과 다르게 국회나 법원과 다르게 헌법시험이 계속 유지되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이 시험 초기의 어떤 그 성향들이 초기 시험의 성향들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들이 또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고유 영역의 직무 담당자를 뽑는 의미에서 고유한 의미들이 부여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헌법 조문이나 헌법 부속 법률이나 이런 각종 국가 조직 사항들을 1차적으로 묻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연 말단으로 오르게 되면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되겠고,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세 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연 말단적인 지식이 강요되지 않는 한 현재 상황이 제도 취지에 역행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제 판단인데, 다만 이제 그다음 보세요. 그러나 5급 공제 헌법시험도 그 고유성도 이미 검증되고 있는 실효성에 배치될 수는 없어요. 검증된 실효성이 뭐냐면 모든 각종 이제 5공제 시험을 뺀 나머지 헌법시험들, 기타 헌법시험들은 판례 시험화 경향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가장 객관적인 정보이고 가장 이견이 그 자체 그건 객관적인 정보잖아요. 존재하는 팩트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뭐 통설이냐 소설이냐 뭐 이런 논의도 없고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정보인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검증을 하는 것들이 변별력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그 제도의 어떤 객관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시험들은 판례 시험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증된 실효성 즉 판례 시험화 경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경향은 자 아래 가시면 순차 적응에 나을 것이다. 그게 이미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번 시험에서 판례가 33% 비중으로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 향후 시험을 그 줄 뒤에 보세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해보자면 2019년 시험을 기준으로 할 때 헌법 조문의 비중은 지금 아주 적당한 수준으로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다. 처음 1회 때는 55%였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적절한 수준으로 조화롭게 이제 수준을 갖고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도표에 보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헌법 부속 법률 비중은 너무 높아요. 상대적으로 너무 높고 또 지엽이 많습니다. 물론 양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지문을 굳이 시험에서 이렇게 실을 필요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축소될 거예요. 대신 그 자리를 이제 판례가 메울 가능성이 커진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고유성과 순차 적응성 이런 것들을 이제 조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이제 발전 방향들을 가늠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입법고시 이제 상대 비교를 좀 해보죠. 입법고시는 판례 시험화 경향을 투철하게 유지를 해왔어요.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 경향성을 유지해 왔는데 다만 요번 2019년도 이제 입법고시에서의 이제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면 세 줄에 나오듯이 헌법 조문의 출제 비중이 갑자기 좀 증가됐어요. 이거는 이제 5공제 시험의 어떤 그 경향과 좀 맥을 좀 같이 하는 게 아닌가. 5공제 시험에서 헌법 조문이 강조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떤 이런 이제 경향도 당분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국가 공직자의 헌법관이나 국가관 같은 거를 조직하게 검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주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유지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그 도표에 보면은 이제 세금 3개년 이제 출제 비중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항목별로, 출제 영역별로 해서 이제 도표를 짜고 있는데, 5공제 시험 같은 경우는 그 2019년 시험을 한번 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각인하고 끝내버리죠. 자, 출제 항목면에서 보시면 부속 법률이 너무 높아요. 출제 비율이. 그래서 이게 이제 축소될 경향이 엿보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밑에 헌법 판례 지문이 이제 좀 더,
그 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생기고요. 확대. 그 다음에 이제 헌법조문은 22지문 나왔는데 적정한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 유지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출제 영역을 보시면 이제 통치구조론이 다 입법고시가 통틀어 보면 다 이제 최고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조문이 좀 빠진다면은 통치구조의 출제 비율도 조금 다운될 수 있는, 물론 통치구조 파트도 판례가 많지만 그래도 조문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부속범위 출제가 조금 이제 자제되면은 통치구조의 이제 출제 비율도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입법고시 한번 볼까요? 입법고시는 2019년도에 헌법 조문 비율이 이제 증가했다라는 게 좀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취지를 본다면 2018년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2018년도 시험을 보면 이게 가장 적당한 수준이에요. 모든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비중들이 이 정도다, 이렇게 상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분석적으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예, 이게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이고 뭐 이런 총평들은 이제 마감하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영역별 출제 경향을 한번 따져보는데, 뭐 기본권 파트, 뭐 통치 조직이나 헌법 총론을 구성하는 각종 뭐 제도 사항, 뭐 이론 사항, 뭐 이런 것들의 이제 그 성격을 이제 따져보는데, 일단 첫 줄에 기본권 파트는 주로 판례입니다. 그래서 양적 우위를 가지죠. 판례가 많기 때문에 헌법 소원 이런 것들이 하루 한 달에도 헌법 소원 사건이 대다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적 우위를 가지지만 결국 정리부담 별로 크지 않아요. 예. 기본권의 이제 보장 논리 이런 것들의 이제 기본만 딱 이제 항목별로 잘 알고 계시면은, 그런 것들이 뭐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한데, 이제 오히려 좀 어려운 것들이 두 번째 줄에 나오는 헌정사니, 기본 제도니, 통치 조직 요소니, 헌법재판소의 뭐 운영 과정을 묻는 문제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조문과 결부되고, 아니면 이제 그 역사와 결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외워야 돼요. 예, 외워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리 부담이 크다,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게 세 줄입니다. 중간 보시면, 그러나 헌법의 각 영역을 구성하는 내용들의 대다수는 다 이해 요소가 중심이에요. 이해. 예. 그래서 순수 암기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결국 암기를 요하는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 암기 요소도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의 기반을 두면 암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정리 부담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중심으로 이제 하면 충분히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그 다음 단락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서 쭉 나누는데, 이건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쉬는 시간에나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이해가 중심이 되는 출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보시면 이제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최신 판례입니다. 네, 이제 판례 시험과 경향을 갖고 있는 모든 시험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또 변별 요소 중에 하나가 최신 판례예요. 최근 3개년 판례를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공부를 할 정도로 이 최신 판례들이 사례 문제로도 둔갑하고 객관식 문제로도 주요하게 출제되는데, 어렵게 출제될 수가 없어요. 왜? 특히 직전연도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소한 판례들이란 말이에요. 기본수의 수록도 잘 안 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판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마니, 이 정도를 묻는 문제. 즉 결정 주문의 요지를 묻는 정도로 이제 국한돼요. 출제 범위가 아주 세밀한 논리 전개 상황들을 직접 물어보는 이런 것들을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못 맞춘다. 즉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별력을 가지는 이제 지문을 형성하려면은 요지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못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마저도 이제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게 되면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가게 되면은 이제 억울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죠. 그래서 억울한 상황을 이제 맞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제 지침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최신 판례가 이제 유력한 대상인데, 두 줄 뒤에 보세요.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직전연도에 이제 선고된 최신 판례는 교재에 일반적으로 수록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강이나 이제 특강 교재나 이런 걸 통해서 별도의 학습이 요구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주문의 결정 주문 정도를 이제 탐지하는 요지사항들로 이제 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강 학원에서 무료 특강이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통합 강의를 해요. 이제 변호사 시험 강의에 통합해서 상반기 판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무리 강의 이제 무렵에 가서는 제가 이제 상하반기 판례를 다 모아가지고 추려서 또 마지막 정리를 또 최종 정리 강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챙겨내시면 되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강의 때마다 제가 또 이렇게 터치를 해드려요. 이런 판례가 또 나왔다 자료 드리고. 그러니까 1년 내도록 쭉 보다가 마지막 가서 한 방에 팍 정리하고 시험장 가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로마자 3번 가시면 이제 공부 방법인데요. 예, 헌법 공부의 특성, 정리 부담이 크지만 한번 잘 해놓으면은 첫 줄 뒤에 효자 과목이에요. 예, 그래서 헌법 때문에 망한다 이런 경우들이 잘 없거든요. 근데 헌법은 이제 그 처음에 기초만 잘 닦아 놓으면은 말 그대로 푸는데 큰 문제가 없는, 어려움이 없는. 그러나 이제 기초를 닦는 과정들이 만만치는 않죠. 네, 헌법은 추상적인 어떤 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뭐 각종 뭐 추상적인 이론사나 연역이나 뭐 어떤 개념의 어떤 출발점, 근원지부터 해서 아주 이제 본질로부터 해서 근원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담적 요소는 됩니다. 야, 단순 암기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나 머리 좋은데 암기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다양한 내가 공부하지 않은 영역의 어떤 이해 요소를 끌어와서 그 근본을 마련한다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기본 강의철부 시절에 잘 다져놓으면은 큰 뭐 어려움 없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철학적 요소도 이렇게 조금 가미가 되지만은 철학 뭐 형이상학을 직접 들여다보는 이런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유주의가 뭔지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입헌주의가 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초 법 개념 정리와 또 결부됩니다. 자 이제 두 줄 뒤에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 이 두 가지가 헌법 공부의 덕목입니다. 이해와 정리. 모든 것들이 정리가 필요하죠. 시험을 치르려면. 그렇지만 이게 단순한 정리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해에 기반을 두는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제 단순 암기 요소는 거의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들은 다양한 수험 요소들, 수험 자료들, 수험 교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소화해낼 수는 없잖아요. 할 것들이 워낙 많은데 그러다 보니 결국 그 중에서 딱 가장 시험에 유효적절한 가장 적합한 강의와 가장 적합한 교재 그 안에서도 가장 시험 대비에 실전 효용성이 있는 내용 위주로 얼마나 내가 잘 추려서 정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선택과 집중이라는 학습 전략, 뭐 기업 전략 이런 것들이 헌법에서도 그대로 소통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밑에 2번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뭐 이해와 정리에서는 그 볼드를 보시면 대표로 이제 헌법은 이제 행정법이나 이런 이제 구체화 입법들하고 다르게 고유한 정리 부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상적인 어떤 원리로부터 기반을 두고서 이해를 해야지만 정리가 되는 이런 이제 경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체화되어 있는 어떤 구체적 입법들과는 다르게 좀 많은 이제 경로를 교차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고유한 정리 부담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세 줄 가시면 뭐 키워드 분석 정리나 그 다음에 두 문자 정리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나중 문제 해설을 보시다 보면 이제 우리가 키워드 두 문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2번에 선택과 집중. 바로 이제 그 줄로 볼드로 가보십시오. 검증된 수험 도구의 도움을 최소한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강의를 많이 들어라 이렇게 이제 강의 수강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아무 책이나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가지고 독파한다고 해서 시험에 점수가 그냥 막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테크니컬하다는 거죠. 시험은 테크닉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테크닉을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도움은 받으시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학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선택과 집중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이제 빠른 길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구체적 학습 방법 내려가시면 1번 이미 다 보고 온 거죠. 기출문제 분석에 기초한 학습. 그래서 출제가 전혀 되지 않는 영역을 열심히 외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짓이 될 수 있죠. 시험에서는. 그래서 기출문제의 분석, 빈출과 뭐 아주 뭐 희소한 출제 이런 것들을 분별해 가면서 뭐 나중에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한번 봐줄게. 이런 것들과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막 분별하면서 책을 바라다 보는 이런 이제 공부법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두 줄 뒤에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로 이미 현출된 출제자의 의도. 출제에는 항상 의도가 있죠, 그죠? 뭘 묻기 위해서, 뭘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의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2019년 시험이나 이런 각종 이제 이미 현출된 시험을 통해서 확인된 출제 의도들은 장래의 출제를 재출제를 암시하는 징표가 됩니다. 또 나올 것이다 이런 의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기출 문제라는 것이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미 시험에 나온 문제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올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또 나올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에 기반을 해서 교재를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교재들을 보면은 기출 뭐 연도 표시나 관련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 있고 들어가 있지 않는 책이 있어요. 들어가 있는 책은 책만 봐도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회독을 할 수 있는 이제 수준이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 책들은 뭐 강의나 이런 도움을 또 특별히 또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 강의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양거래 2번에 가면 이제 헌법 조문 및 헌법 판례 중심의 학습을 강조합니다. 헌법 조문 당연히 507에서 우리가 이미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헌법 조문은 헌법 해석, 즉 판례나 뭐 부속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 헌법의 해석이죠. 사법적 해석이 판례고 입법적 해석이 이제 그 법률 아니에요, 부속 법률. 그러니까 이런 헌법 조문의 이제 각종 구체화, 즉 해석 작용들의 근본이 되는 모체이기 때문에 헌법 조문을 모르고 어떤 해석 사항들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근본을 묻는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헌법 조문에 중심을 두셔야 되기 때문에 세 줄 보시면 기본 교재를 학습하는 기본 강의 단계부터 친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 혹은 뭐 매주 단위로 뭐 이런 식으로 단위를 짜서 그 진도별 영역별로 관련되는 이제 조문들을 꼭 복습할 때 읽어주고 친숙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헌법 조문 정리 강의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마지막에 이제 최종 정리 단계에 이르면은 헌법 조문 강의를 이제 개설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헌법 조문을 마지막으로 쭉 보는데 헌법 조문 강의는 제가 많은 경험적 통계인데 기본 강의 단계는 초입에 인문 특강으로 헌법 조문 강의를 해봤는데 원래 헌법 조문 강의를 인문 특강으로 한 사람이 저였어요. 다른 강좌에서는 하지 않았고 예전부터 사법시험 시절부터 제가 했었는데 공부된 학생들은 좋아해요. 이미 공부가 많이 된 학생들은 지금 내가 뭐 특강 같은 거 없으면 누워서 잠잘 시기에 특강을 통해서 일깨워주니까 또 가벼운 교재로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초심자분들은 막연해요. 조문의 뭐 구성 내용들도 개념들도 이 친숙하게 아는 단계에서 분석적인 내용들을 막 다루다 보니까 막연해요. 그래서 헌법 전문 강의는 이제 우리 560제 특히 560제에서는 초입에 하지 않습니다. 변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입에 하지 않고 뒤로 미루어서 충분히 개념과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정리사항들이 내 몸에 이제 와닿아 있을 때 그때 이제 조문을 바라봐야 조문 학습을 하는 이제 효과를 충실하게 거둬내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중간쯤에 제가 이제 헌법 조문 강의를 유튜브 같은 데다가 이제 올릴 겁니다. 핵심 조문 해가지고 헌법 조문 파트, 총론 파트, 기본권원 파트, 통치구조 파트를 나눠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제가 이제 카페에다 공지하고 뭐 강의 때 공지해드리면 그때 한 번씩 살짝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그 다음 가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시험의 이제 경향입니다. 두 줄 보시면은 판례 시험화 경향. 모든 시험이 550제 빼고는 다 이제 판례 시험화 경향을 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50제 시험도 2019년 시험을 보면 판례 비중이 증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판례 시험화 경향에 순응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또 이제 판례가 중심이 되는 학습이 또 주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세 줄 뒤로 가시면 중요헌법 판례, 리딩 판례, 선도적 판례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떤 이론을 어떤 정립한 뭐 과잉금지 원칙의 가장 이제 그 평등권 침해 심사 기준에 관련해서 뭐 정립한 판례 이런 이제 선도적 판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결부되는 이제 어떤 이론 사항이나 조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헌법 조문 결론은 뭐예요? 제목처럼 헌법 조문과 헌법 중요 판례, 중요 헌법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확장 학습. 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부속법률 이런 것들도 중요 판례와 결부되는 어떤 부속법률이라든가 헌법 조문에 직결되는 어떤 구체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될 수 있다. 비중이 구분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평을 마치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기출 문제 이제 해설이 나옵니다. 총 25문제. 어떤 의미에서 출제됐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큰 의미에서 바라보도록 하고 지문을 너무 분석적으로 이렇게 풀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기출 해설에만 이제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초 법개념 정리까지도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한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이제 바라다 볼게요. 자, 1번 들어가 보죠.
예, 중요도와 난도는 차이가 납니다. 중요도는 상당히 있는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난도는 쉽거나 보통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중요도가 거의 없는 이런 문제인데도 그 구성 지문들의 난도가 너무 높은 그래서 제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이제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내용들이 위에 있고요. 자, 이제 문제.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우리 헌법 59조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그와 관련된 이제 해석 사항들을 묻는데 1번 세금의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 맞는 질문이고요. 이게 지금 납세자의 권리 내지는 납세자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문제였는데 행정도시법 사건에서 우리 판례가 부정을 했어요. 즉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중에 수도를 이전하겠다 주정권으로.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만든 법률이 이제 수도 이전법이었는데 그게 위헌 나왔거든요. 국민의 투표로서 이제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국회의 법률 제정만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들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위헌이 나왔고요. 그래도 이제 노 대통령이 이 완전 중정권 이전은 어렵게 됐지만은 약간의 이제 기능 이관, 기능을 좀 부분적으로 이관하는 것들은 괜찮지 않겠느냐. 법률만으로. 투표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법률을 또 하나 만든 게 행정도시법이었어요. 행복도시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세종시를 잇게 한 법이죠. 이 행복도시법이 또 문제됐습니다. 예, 선례에서 수도 이전 법률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실적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법률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헌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요거는 일단 뭐 각하 사건하고 뭐 합헌 사건이 다 있는데 요거는 합헌으로 봐요 일단. 예, 행복도시법은 괜찮아요. 그래서 세종시가 있는 거예요. 합헌. 자, 거기서 이제 나온 논리인데 예, 이런 뜻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수도를 이전하니 많이 하면서 돈을 쓰면서 납세자의 권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죠. 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는데 이때 우리 헌재가 그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도 없다라고 해서 판단을 배제시켜 버렸던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볼 들어가 보시면 헌법상 조세의 효율성과 타당한 사용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 중요 책무이자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회, 키워드죠. 국회의 권한이죠. 조세 통제권은 헌법 54조와 61조를 이제 괄호에 들고 있는데 54조가 예산결산 통제권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재정통제권이죠. 넓은 의미로 이제 국가재정통제권이고 61조가 이제 국정감사조사권 조항인데 어쨌든 국정감사조사권이나 예산결산 통제권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은 일반적으로 국회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 권한을 국민 자신의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들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논리고요. 이런 논리가 이제 대의제 원리와도 맞물리죠. 대의제 좀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데 대의제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와 다른 것들이 대표를 선출하고 나면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위임하에서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대의제 원리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를 통해서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 이게 이제 줄임말이 대의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자유위임 체제를 얘기해요. 그러니 국회가 이제 구성됐다. 대표자가 이제 선출된 이후에 국가의 어떤 재정 운영 문제나 이런 것들은 국민의 구속을 받지 않는 의원들의 자유활동 분야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까지 국민의 어떤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들은 대의제 취지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는 납세자의 권리를 부정했어요. 납세자 기본권, 납세자 권리 부정. 네. 자, 요게 좀 어려웠어요. 이 지문이.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으로 가보십시오.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 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너무 편한 지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위임의 뭐 정도, 포괄리 금지 원칙이나 이제 이런 관련해서 위임의 정도, 명확성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위임의 그 규율의 구체성, 다 같이 이제 수준은 판단한 수준은 마찬가지인데, 자, 명확성이나 포괄리 금지 원칙이나 이런 이제 법치주의 원칙의 판단과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논리인데, 자, 첫 줄 앞에 조세법규 체크해 보죠.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돈을 뜯어가는 것이죠. 국민이 자기 노력으로 마련한 재원을 뜯어가는 것, 삥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거는 침익적 요소가 아주 강한 것입니다. 이익을 침해하는 요소, 침익적 요소가 강해서 죄형법정주의와 유사한 정도의 구속원칙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세법률주의는 헌법 59조에 이제 명시되고 있는데 이 조세법률주의를 해석을 할 때도 죄형법정주의라는 형사법의 대원칙과 마찬가지 내용으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범죄와 형벌을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침익성을 가진다. 거의 마찬가지의 뭐 버금가는 침익성을 가진다. 이런 인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엄격한 통제 원리들이 적용되니까 그 위임의 구체성도 아주 엄격하게 따져야 된다. 이런 이제 법리들이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3번에 가면 이제 조세법률주의 나오는데, 이 조세법률주의가 우리 헌법조문 59조에는 조소의 종목과 세율에 관해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해설에 가보십시오. 첫 줄 59조. 이 조문은 외워야 됩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종목과 세율 체크해보세요. 암기하셔야 되는 요소고, 조세 부과징수의 모든 과정을 다 법률로 정하도록 하지 않았고, 항목, 조세 항목, 세목하고 그 다음에 세율, 이 두 가지만 법률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외에는 법률로 안 정해도 되는 것이냐, 국민의 대표가 그럼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형의 버금가는 침익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거는 이제 강조적으로 규정을 둔 것이지 조세 부과징수의 전 과정이 대표기관에 의해서 규율될 것을 요구하는 강조적 규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의 항목을 외우실 필요가 나머지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즉 3번 지문에 해당하는 요소는 외우실 필요가 없이 종목과 세율에 한정되지 않고 조세 부과징수 전 과정이 법률에 근거할 것을 요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여기 딱 끊어보세요. 자, 실효되었다. 이미 효력이 소멸되고 없는 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전제해서 그에 관한 이제 적용을 한다. 뭐 재판 사건에서 그 재판 규범으로 적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는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러나 우리 헌재는 부정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헌재 판례만 잘 아시면 되는데 왜 부정하냐면 이 지문이 이제 틀렸죠. 자, 그래서 첫 줄 다시 보죠. 실효된 법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서 과세 근거로 삼는 것. 자, 아래줄 뒤에 가세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반한답니다. 틀렸고. 해설로 가시면 자, 첫 줄 보시면은 죄형법정주의와 마찬가지 내용으로 구성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유추해석 금지, 엄격한 법률주의, 엄격한 명확성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자, 이제 오른쪽 가보죠. 볼드. 기존에는 존재했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 볼 수 없는 법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아래쪽 가세요. 일종의 입법행위에 해당한다. 입법행위 즉하죠. 입법 창설이 담은. 이거는 권력분립 체계에 반하는 것입니다. 입법권은 입법부, 국회에게 있는 것이지 사법기관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 사법기관은 존재하는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시켜서 그걸 세상에 적용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선언할 사자, 법법자죠. 사법. 그래서 존재하는 법규범을 정확한 의미를 밝혀내어서 선언하는, 확인하고 적용하는 이런 권능만 있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입법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실효되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전제하는 것들, 사법부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뺏어 쓰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권력 분립에 반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전적으로 봤을 때 헌법 전반에 위반되는 헌법 위반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국회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헌법 조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헌법으로부터 이제 근거하는 기능은 맞아요. 그거는 이제 조문 분석상인데 어쨌든 우리 국회법에 가면 국회의 기능을 분배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조금 이해하고 출발하셔야 되는데 국회의 기능을 나누고 있어요. 국회는 원래 국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거든요. 근데 국정의 심의 의결을 예전에는 이제 뭐 300명으로 구성되는 본회의 그 자체에서 다 했었는데 이 국가 과제가 워낙 증폭되고 전문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300명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는 엘리트입니다. 개별적으로는 다 국가 엘리트인데 뭉치면은 우둔할 수 있어요. 우매한 그 분자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문적 심의의 전문성에 오히려 반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과제의 증대 관련해서 기능 분배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국정의 이제 심의 기능, 심의의 전문성 고려를 위해서 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돼요. 그래서 국정심의의
전문성 고려 위에 위원회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본회의는 최종 결정만 내리고 그 외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전반적인 심사 과정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특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되는 이제 이런 이제 제도를 채택하는데, 이게 전문성 고려라는 거죠. 심의의 전문성. 이걸 기능 분배를 이제 의회 전체 차원의 기능 분배로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상임위원회 제도가 돼요. 상임위원회 제도로 구현돼요. 예, 구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이렇게 구성되는 이제 위원회 이제 차원에서 기능의 분배가 또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소위원회 제도입니다. 소위원회 제도. 위원회 안에 또 더 작은 위원회를 두어서 또 전문 사항들을 이제 또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제도가 마련되는데, 이런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와 소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능 분배를 구체화시킨 결과들이 한 거죠. 자, 이 위원회 제도가, 상임위원회 제도나 이제 소위원회 제도 등 이런 이제 위원회 제도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 비교법적으로 미국이에요. 예, 미국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자면은 이제 근원적인 논리, 이제 이론사 같은 것들이, 제도사 같은 것들이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미국은 엄격한 삼권 분립, 즉 몽테스키우의 엄격한 삼권 분립을 구현한 나라거든요. 정부 조직이, 국가 조직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국회가 엄격한 단절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의회와 정부가 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졸속 입법이 나올 위험성, 이런 것들이 커요. 행정부의 전문성을 의회 입법 과정에 고려하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제도적인 어떤 단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회 자체 내에서 전문성을 고려하는, 졸속 입법을 방지하는 이런 제도가 이제 강조되는데, 그게 이제 위원회 제도라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 보시면요. 자, 이제 1번은 안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지 출제가 곤란한 지문입니다. 구체로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위원회, 예. 10수개의 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사항을 분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것들은 대부분 양념이에요. 그냥 지문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이걸 적극적으로 오지로 물어보면 아무도 못 맞춥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오지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추정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보십시오.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행하고, 4번으로 갑니다. 연결되는 조항입니다. 4번.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개선한다. 4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읽어야 조문 순서에 맞아요. 해설에 가보시면. 자, 이 해설에 이제 2번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을 구축을 할 때는 교섭단체 의사를 존중합니다. 이 교섭단체가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볼드 해설의 두 번째. 어느 교섭단체에 소속하지 않는, 즉 무임소 국회의원들도 있거든요. 교섭단체 소속이 없는. 자, 그런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행합니다. 그때는 이제 교섭단체의 이제 의사를 수렴하지 않아요. 단독으로 행합니다.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2번과 4번을 통해서 지금 지문화되는데, 요거는 상당한 빈출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 교섭단체 제도 취지하고 직결되는 조문상이기 때문인데요. 좀 따져볼 게 많이 있어요. 자, 일단 교섭단체의 의미를 보는데, 교섭단체는 국회법 66조에서 규정하는 원내 정파, 즉 원내 정치단체입니다. 국회 내에서 보장하는 파벌이에요. 파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파벌을 인정하는 이유는 모래알 같은 개별 의원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집단화시켜서 회의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에요. 국회의장을 이제 비롯하는 이제 의장단이 회의를 이제 진행할 때, 회의를 진행하고 안건을 심의하고 할 때 개별 의원들의 의사를 다 타진해 가지고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겠죠. 300개 의사가 합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좀 어느 정도 집단화를 시켜서 집단과 의장단이 이렇게 조우할 때, 몇 개 안 되는 집단으로 대응을 할 때 오히려 이제 그 합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섭단체 제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섭이란 말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협상이죠. 협상. 그래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각종 이해 충돌 이런 것들을 이제 협상을 통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이 교섭단체는 우리 현행법상 이제 공동교섭단체와 단독교섭단체가 다 부장되고 그 이제 조문의 사항들도 이제 외워야 됩니다.
20명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20명을 보유한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원칙적으로 되고 20명을 보유한 정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 20명이 뭉치면 하나의 공동교섭단체를 또 인정해요. 그래서 단독 및 공동교섭단체를 인정하고 있고요. 자, 근데 지금 요거는 그걸 보려고 하는 지금 지문이 아닙니다. 이런 이제 교섭단체가 이제 고려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각종 정파 간의 이해 충돌,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사안. 즉 원만한 합의 기반이 요청되는 이런 사안에서 교섭단체 대표위원들의 협조나 협의나 의사수렴 이런 것들이 조문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큰 어떤 취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교섭단체 제도가 회의의 원활한,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개별 의원들을 집단화시키는 이런 이제 모습이다 보니까 결국은 정파 간의 이해 충돌 사안이면 교섭단체 의사가 존중되는 조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첫 줄 해설의 첫 줄 보세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대표의 요청으로 선임 개선한다. 교섭단체 의사를 수렴을 하죠. 그죠? 의사 수렴. 그럼 왜 그럴까요? 첫 줄 맨 앞에 상임위원 체크합니다. 이 상임위원의 위원 구성이 정파 간의 이해 충돌 사안입니다. 첨예한 이해 충돌 사안.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그 교섭단체의 의사를 수렴 내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 집단별로의 의사를 이제 고려해서 구성을 해야 별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왜 우리 정파는 위원이 안 되고 남의 정파만 다수가 글로 들어갔느냐.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데는 그 의안심의의 최고 말단이고 여기서 엄청난 정쟁들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정파 간에 서로 밀어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 충돌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교섭대표의 교섭단체의 어떤 수준이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할 때 가장 이제 객관에 근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세요. 그러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개선은 요거는 의장이 단독으로 합니다. 의장 체크하세요. 교섭단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최소 20인 이상의 의원들을 보유하거나 뭉쳤다. 이런 뜻이죠. 상대적으로 다수파입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의원들.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의원들은 그냥 개별 한 명이에요. 한 명으로 고려되는데 교섭단체는 최소 20명 이상의 의원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다수파에게 소수파의 운명을 맡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처 한번 써볼까요? 다수가 소수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면 곧 다수의 횡포가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횡포 방지를 위해서 교섭대표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의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교섭단체에 소속이 없으면 소수파 보호책입니다. 소수 보호책. 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2번, 4번에서 이제 당연히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 나왔는데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3번으로 갑니다. 정보위원회. 자, 지금 보세요. 여기 요번에 법률이 개정된 거예요. 정보위원회는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서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설이 중요한데, 이게 소위원회가 이제 상설화를 이제 하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개최가 잘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뭐 자유의정활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면서 웬만하면 집회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설소위를 두는 것들이 무의미하거나 현실적으로 관철이 어렵다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법이 변경돼 왔었는데 요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문제가 출제될 당시에는 이 지문이 맞아요.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만 상설소위를 두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화가 추구되고 있었는데 이게 요번에 이제 좀 활성화되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해설로 내려가 보시면 자, 일단 첫 줄 뒤에 이게 이제 현행 조문입니다. 자, 상임위원회 괄호 보시면 정보위원회는 빼고 제외하고 상임위원회는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서 상설소위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아니죠. 또 정보위원회는 빠지죠. 정보위원회는 왜 뺐냐면 정보의 취급, 그 속에는 국가기밀의 취급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기밀 같은 것들은 자주 심사할수록 유출의 위험성이 커져요. 그래서 다양한 심사가 오히려 유출의 위험을 증대하기 때문에 좀 단순화시키는 이런 이제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뺐던 것입니다. 자, 근데 자, 내려가 보시면 이제 이번에 법이 개정됩니다. 두 줄 뒤에 참고로 2019년 4월 개정국회법은 얼마 전에 개정됐어요.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이제 공부하실 때 자세히 보시고 지금 요 지문과 관련된 것만 볼게요. 한 줄 바로 밑으로 갑니다.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에 국한되었던 상설소위원회 제도를 모든 위원회로 확대하였다. 모든 위원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 시험을 치를 때는 정보위원회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위원회가 상설 소위를 이제 둘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시행이 세 줄 정도 내려가 보시면 괄호 안에 2019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7월 시행이다. 내년 시험에는 개정 법률로서 여러분들이 대비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정확한 조문을 보시면 맨 아래 네 줄 한번 보세요. 위원회는 소관사항을 분담 신청하기 위해서 상설 소위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 체크해 보세요. 괄호가 없죠. 정보위원회를 제외한다. 이런 괄호가 없어요. 모든 위원회로 이제 확대되는데, 요 취지가 지금 90년대 초반에 상설위가 상임위 상설위 제도가 이제 도입되거든요. 미국처럼 전문적 심의를 추구하자. 아주 이제 미국의 제도를 본받는 이런 이제 제도 도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임위 상설위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임의적이었어요. 자율화라고 할까요? 자율화. 임의적으로 이제 도입되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도입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의무화됩니다. 어느 정도 의무화됐다가 또 자율화로 또 풀렸다가 요번에는 자율화에 기반을 두되 좀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상설 소위의 운영 폭을 넓힌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개정이 되는데,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 문희상 의장이죠. 문희상 의장의 자신의 이제 의장으로서의 핵심 공약이 뭐였냐면 국회 개혁, 국회 혁신. 그래서 국회 혁신 공약 제1호라고 하는데 그게 일하는 국회입니다. 일하는 국회. 그래서 2019년 4월 개정법을 별칭으로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보면 뭐 몸싸움 방지법 내지는 뭐 그죠 국회 선진화법 이런 이제 별칭을 가지는 개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기본소에 이제 일반적으로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요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 요번 우리 기본소에는 요게 담겨져 있습니다. 각주로 제가 담아놨는데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취합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최근에 이제 활성화 개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별칭으로서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자, 이런 취지로 이제 혁신 공약을 이제 제시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에 이르렀어요. 자, 이제 나머지는 됐습니다. 3번 문제 가보죠. 양심의 자유. 이거는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양심, 뭐 이런 것들 항상 나오는 것인데, 19조에 양심의 자유가 부상되는데, 양심의 개념 이런 것들은 조문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나온 건데, 1번 가볼까요? 진지한 윤리적 판단과는 관계없는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인가의 고민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자, 여기 이제 양심 체크해 보시고, 우리 언제는 양심의 개념을 인격적 가치 판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인격적 가치 판단. 그래서 인격에 기반을 둔 단순한 팩트 분석은 안 되고 가치 평가, 밸류를 평가하는 이런 요소들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봤어요. 인격에 근거한 밸류 판단, 가치 판단. 자,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는 사안이면 양심과는 무관하다. 이런 이제 결론이 다 나오는데, 그 줄 앞쪽에 보시면 음주 측정 요구,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은 음주 측정의 성격을 보시면 돼요. 음주 측정이 결국은 혈중 알코올 농도의 현출이죠. 혈중 알코올 농도의 현출. 그 말은 그냥 팩트를 대외적으로 현출하는 이런 문제이지, 본인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쉽게 하면 이성이에요. 본인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뭐 평가적 요소 이런 것들을 현출하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인격적 관련성이 없다. 인격적이지도 않고 가치 판단 요소도 없다.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이러면은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데, 이제 이번에 가면 요거 이제 기존에 이미 있던 판례인데, 요번에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하는 그 병역법 조항에 이제 병역 종류장을 위헌 결정 내리면서 좀 더 또 자세한 논리가 나왔어요. 읽어보죠.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의 양심을 의미한다. 틀렸죠. 소수의 양심을 의미하는 게 일반적이다. 원칙적으로 소수의 양심이 보호 대상이라고 했어요. 해설로 가볼까요? 볼드 보세요.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가 아니라 이른바 소수자의 양심이 되기 마련이다. 소수자. 그 이유가 그 위에 나오죠. 다수자들은 어때요? 그 헌법의 국가 운영 원리로서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 원리예요. 민주주의 원리의 이제 구체적인 실현이 다수결 원리거든요. 다수를 통해 만장일치란 것들은 이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는 다수결 원칙을 이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수결을 통해서 자신들의 양심을 이미 실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법제도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고 뭐 이런 법제도에 배치되어서 결국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다수가 되지 못하는 소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심의 자유는 주로 소수의 양심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로 보고요. 틀렸어요. 자, 이제 3번으로 하시면 법률 해석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와 같이 개인의 인격 형성과 관련이 거의 없는 이미 답이 나와버렸어요. 인격 형성과 관련이 없는 대표적인 예가 그중 맨 앞에 법률 해석 이런 것들. 즉 내 행위가 법에 반하나 반하지 않느냐. 법의 금지에 반하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관계 판단이거든요. 법이 정한 취지에 내가 모순된 행위를 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건데 관계 판단이지 내 인격에 기반을 둬서 이게 옳은 것이냐 부당한 것이냐 뭐 이런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인격 형성과 관련이 없고요. 인격 형성과 관련이 없다는 표현이 주어진 순간 인격적 가치 판단이라는 양심 개념과는 무관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읽어내시면 되고 단서가 이미 그 지문 속에 있어요. 다음 4번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 실현의 자유는 법제서에 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자, 이 체크할 게 첫 줄 중간입니다. 양심 실현 체크해야 되고 양심의 자유는 두 가지를 보거든요. 크게 내면적 자유와 외면적 자유. 즉 내면에서 뭔가를 형성하는 과정과 그렇게 형성된 것들을 외부로 표출하는 내면적, 외면적 자유를 보호하는데 우리 통설 판례는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이제 보장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면적, 외면적 자유를 이제 보장하는데 통설 판례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제한 가능성 이게 이제 내면으로부터 출발하는 내면까지 보호하는 이런 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그 내면에 머무르는까지 규제가 가능한가 이런 이제 의문점에서 출발한 논이거든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제한 가능성과 관련해서 규범적인 관점에서는 제한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당위 법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겠죠 국가가. 그렇지만 규범적인 관점에서는 규제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당위 법칙론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지만은 통설과 판례는 내재적 무한개설을 취합니다. 내면에 머무는 이상 제한이 없다. 제한이 불가능하다. 즉 경우 뭐예요?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제한이 어렵고 그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실현하는 표출하는 외면적 자유는 제한이 가능하다. 왜 표출되는 순간 사회적 마찰, 사회 충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조화로운 어떤 규제 입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이제 양심의 자유에서는 주로 어떤 게 이제 대표적 예로 나오냐면 일기작성 사건 이런 것들이에요. 일기작성 사건. 그래서 일기에 뭐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이런 내용을 나는 공산주의가 좋네 뭐 이런 내용을 담았다 하더라도 우리 그 자유 그 민주주의 그 이념에 배치되는 내용을 담았다 하더라도 그게 외부로 실현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됐고요. 이제 4번 문제 넘겨놓으시고 휴식하죠. 15분 휴식 후에 진행하겠습니다.